지우는 식물인간.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주인공인 한지우. 최고의 포켓몬 트레이너를 꿈꾸는 10살의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포켓몬스터 팬들 사이에 잘 알려진 주인공 한지우와 관련된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우는 코마 상태로 누워있는 식물인간이며 포켓몬스터에서 벌어지는 모든 에피소드들은 전부 다 누워있는 지우의 상상이라는 괴담입니다. 이 괴담의 시초는 포켓몬스터 1기 첫화 포켓몬 너로 정했다 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화에서 깨비참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깨비참태의 공격을 받게 된 지우와 피카츄. 한참 동안 깨비참태의 공격을 피해 도망치던 지우. 더 이상 깨비참들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맨몸으로 깨비참태와 맞서려는 그때 갑자기 그곳에 엄청난 파워의 번개가 치게 됩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지우가 눈을 떴고 하늘을 날고 있는 전설의 포켓몬인 칠색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10살짜리 어린아이가 번개에 맞고 살아난다는 건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팬들은 지우가 번개를 맞자마자 죽었거나 최소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또한 평생 만나기 힘든 전설의 포켓몬을 첫 화에서부터 만나게 했다는 설정 자체가 지우가 번개를 맞고 식물인간이 되어 상상 속에서 칠색조를 보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편들에서 지우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만나게 되는 여자 경찰과 간호사의 외모가 하나같이 모두 똑같은 얼굴을 하고 등장한다는 점을 들어 지우가 번개를 맞고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경찰과 간호사에 대한 모습을 자신의 상상 속에서 등장시키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이후 제작된 다음 시리즈들에서도 지우가 전혀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10살짜리 소년으로 나온다는 점 역시 모든 스토리가 지우의 환상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괴담처럼 지우는 진짜로 정신만 깨어있는 식물인간 상태이며 포켓몬스터의 모든 스토리가 지우의 환상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맞는 걸까요? 덩쿠리는 익사한 나이? 다음 괴담은 포켓몬 도감 114번에 등록된 덩쿠리와 관련된 괴담입니다. 파란색 덩쿨로 꼬불꼬불 뒤덮여 있는 덩쿠리가 사실은 물가에서 실종된 아이였다는 괴담입니다. 1세대 포켓몬인 덩쿠리는 포켓몬 1세대 게임인 레드그린 버전부터 등장합니다. 게임 속에서 덩쿠리는 태초마을과 홍련섬을 연결하는 21번 수로에 있는 풀숲에서만 출연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풀숲은 울타리로 막혀있어 플레이어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한 NPC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아이가 물에 빠져 실종된 적이 있지. 그 뒤로 주민들이 이곳에 울타리로 막아놨다네.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우린 깐부니까. 또한 포켓몬스터 4세대 디피도감에서는 덩굴에 숨겨져 있는 얼굴을 본 사람은 아직 없다 라고 덩쿠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덩쿠리가 신고 있는 빨간 신발을 들어 익사한 아이의 다리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을 토대로 일부 팬들은 덩쿠리는 21번 수로에서 익사한 아이이며 물에 떠내려가다 수풀에 얽히고 설켜 지금의 덩쿠리 모습으로 변한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슬리퍼는 아이를 납치하는 포켓몬. 포켓몬도감 97번에 등록되어 있는 슬리퍼 96번 슬리피의 최종 진화 형태 포켓몬입니다. 그런데 이 슬리퍼가 아이들을 납치해가는 포켓몬이라는 괴담이 있습니다. 슬리퍼가 아이를 만나면 손에 들고 있는 동그란 추로 최면을 걸어 잠들게 한 뒤 납치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포켓몬도감에는 슬리퍼를 추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며 아이에게 최면을 걸어 어딘가로 데려간 사건이 있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리퍼가 진화하기 전 형태인 슬리피의 모티브가 바로 인간들의 꿈을 먹는 상상 속 동물 맥이라는 사실에서 슬리퍼가 최면으로 아이들을 잠들게 한 뒤 어디론가 납치해간다고 추측합니다. 또한 포켓몬스터 10주년 기념으로 포켓몬별 기념 티셔츠가 공개되었을 때 슬리퍼 기념 티셔츠에는 아이를 납치하는 슬리퍼의 그림이 프린트되어 있는 점을 들어 슬리퍼가 아이들을 납치해가는 포켓몬이라는 사실을 제작사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파라섹트는 버섯에게 조종당하는 죽은 벌레. 포켓몬도감 47번 파라섹트. 언뜻 보면 소라게로 착각할 수 있는데 몸 위를 덮고 있는 것은 소라가 아니라 바로 버섯입니다. 그저 작고 귀여운 포켓몬으로 보이는 파라섹트와 관련된 소름 돋는 괴담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파라섹트는 사실 몸 위에 있는 버섯에게 조종당하는 파라스의 시체이다 라는 소름 돋는 괴담입니다. 우선 진화하기 전인 파라스일 때는 위에 달린 버섯의 크기가 아주 조그맣지만 파라섹트로 진화하고 나면 몸을 덮을 정도로 버섯이 자라나 커지게 됩니다. 포켓몬도감에서는 이 버섯을 동충하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괴담에서는 이 동충하초가 파라섹트의 진짜 주인이며 몸은 그냥 죽어있는 파라스라고 추측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근거로 파라섹트의 뿌연 눈을 들었습니다.
진화하기 전 뚜렷했던 파라스의 눈동자가 파라섹트로 진화 후엔 좀비처럼 뿌옇게 변해버린 것은 파라스가 죽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일기에 등장하는 파라스가 파라섹트로 진화하기를 두려워하는 건 죽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충하초의 탄생 과정에 파라섹트 괴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동충하초는 죽은 곤충을 숙주로 삼아 곤충의 내장을 빨아먹으며 자라는 버섯으로 최종적으로 곤충의 내장을 모두 빨아먹고 나면 버섯 물질을 다시 곤충의 몸속에 채워넣으며 실제로 곤충의 신경을 조종해 몸을 움직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폴리곤 발작 사건. 이번 내용은 괴담이 아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포켓몬도감 137번에 등록된 폴리곤, 영어로 폴리곤은 다각형을 뜻하며 3D 그래픽을 이루는 기본 단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인공 포켓몬인 폴리곤. 1997년 12월 일본에서는 폴리곤과 관련된 엄청나게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폴리곤 쇼크라고도 불리는 폴리곤 발작 사건. 1997년 12월 16일 일본에서는 포켓몬스터 38화 전내전사 폴리곤 편이 방영되었습니다. 주인공 한지우와 일행들이 폴리곤이 있는 컴퓨터 세계로 들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만화 제작사에서는 컴퓨터 세계를 보다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빨간색과 파란색 이미지를 매우 빠른 속도로 깜빡이는 효과를 여러 번에 걸쳐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당시 TV를 시청하던 여러 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최종적인 피해 환자는 750명의 아이들로 집계됐으며 TV 화면으로 인해 광과민성 증후군을 겪은 것으로 판명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방송을 내보냈던 TV도쿄는 국민들의 큰 질타를 막고 머리 숙여 사과했고, 만화 제작사에서는 포켓몬스터 38화 원본 테이프를 완전히 폐기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포켓몬스터의 TV 방영이 한참 동안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작사에서는 이후에 제작한 애니메이션들에 더 이상 폴리곤을 등장시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리곤 발작 사건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발작을 일으킨 TV 프로라고 기네스북에 등재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타몽은 뮤츠의 실패작. 포켓몬도감 132번에 등록되어 있는 메타몽. 슬라임 형태의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도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포켓몬입니다. 그리고 메타몽이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곤 오직 변신이라는 기술뿐입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전투 능력은 전혀 없죠. 친근하고 귀여운 포켓몬으로만 보이는 메타몽이지만 알고 나면 안타까운 그의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메타몽은 뮤츠를 만들다 실패해 탄생하게 된 비운의 포켓몬이라는 것입니다. 포켓몬도감 150번에 등록된 1세대 최강 포켓몬인 뮤츠. 극강의 전투 능력을 지닌 뮤츠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인공 포켓몬입니다. 바로 환상의 포켓몬인 뮤의 유전자로 말이죠. 151번에 등록된 환상의 포켓몬인 뮤는 존재하는 모든 포켓몬들의 시초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뮤는 모든 포켓몬들의 유전자를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뮤는 어떠한 포켓몬이든 자유자재로 변신할 수 있으며 거의 모든 공격 기술들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뮤는 모든 포켓몬 트레이너들이 꿈꾸는 환상의 포켓몬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뮤를 인간들은 가만히 놔둘 리 없었겠죠. 과학자들은 뮤의 유전자에 들어있는 많은 포켓몬들의 강점만을 합성해 최강의 전투 포켓몬을 만들어내야겠다는 야망을 갖게 됩니다. 관동지방의 포켓몬 저택이라는 곳에서 뮤의 유전자 실험을 수없이 진행했고, 몇 년에 걸친 노력 끝에 결국 전투머신인 뮤츠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뮤츠는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난폭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고, 포켓몬 저택을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어버린 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뮤츠는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뮤츠를 만들기 위해 몇 년에 걸쳐 여러 번의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수많은 뮤가 잡혀와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었고, 실험이 실패할 때마다 유전자 구조가 뒤엉켜버린 뮤는 메타몽으로 그 모습이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때문에 메타몽과 뮤는 피부색이 서로 같으며 똑같은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환상의 포켓몬 뮤, 그리고 뮤의 유전자로 만들어진 두 마리의 포켓몬 뮤츠와 메타몽, 이 세 마리 포켓몬들의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는 인간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오리는 식용 포켓몬. 이번 괴담은 포켓몬도감 83번에 등록된 파오리와 관련된 괴담입니다. 1세대 포켓몬인 파오리는 이름처럼 대파를 들고 다니는 오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와 대파라니 뭔가 생뚱맞은 조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오리가 대파를 들고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소름돋는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오리는 인간들에게 식용으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포켓몬이란 이야기입니다.
괴담을 설명하기 위해선 포켓몬스터가 출시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포켓몬스터 기획 당시 초기 포켓몬의 수는 250마리로 정해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게임의 용량 문제로 부득이하게 100마리를 뺄 수밖에 없었고 최종 151마리로 출시하게 되었죠. 그렇게 선택받은 151마리의 포켓몬들 사이에 파오리는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1세대 게임에서 파오리는 아주 드물게 출연하는 희귀 포켓몬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른 희귀 포켓몬들처럼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진화도 하지 못하는 매우 평범한 포켓몬인데도 말이죠. 사람들은 도대체 파오리가 어떠한 이유에서 151마리의 포켓몬에 포함됐는지, 왜 자주 출연되지 않는 희귀 포켓몬으로 정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파오리는 다른 포켓몬들과는 다른 독특한 설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파오리는 원래부터 전투용이 아닌 인간을 위한 식용 포켓몬이라는 거였죠. 그들은 파오리의 설정이 오래된 일본 속담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속담 중에는 오리가 팔을 등에 지고 온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좋은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날 때를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오리 요리를 할 때 대파를 함께 넣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요리의 주재료인 오리가 부재료인 대파를 등에 지고 나타나는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임을 표현한 속담이죠. 사람들은 제작사에서 이 속담을 그대로 가져와 파오리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일기 49화에서 파오리를 가지고 있는 식물과 함께 먹으면 맛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잡아먹어 그 개체수가 아주 적다는 설명을 들며, 이는 파오리가 식용이다라는 설정을 제작사에서도 드러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멋있는 포켓몬이 아닌 맛있는 포켓몬이라니 정말 사실이라면 기괴한 설정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팔을 들고 당당히 서 있는 파오리의 눈동자가 왠지 서글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파오리가 불쌍해서였을까요? 제작사에서는 포켓몬 8세대에서 파오리의 진화형인 창파나이트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로써 파오리는 더 이상 식용 포켓몬이 아닌 당당한 전투 포켓몬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팬텀은 다른 포켓몬의 도플갱어. 이번 괴담은 94번 팬텀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바로 팬텀이 특정 포켓몬의 도플갱어로 만들어진 포켓몬이라는 이야기죠. 우선 팬텀의 설정이 도플갱어라는 점은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팬텀의 공식 영문명은 겐가, 바로 독일어인 도플갱어에서 따온 것이죠. 즉 팬텀이 도플갱어를 뜻하는 포켓몬이라는 점은 사실인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도플갱어는 독일의 괴담에서 유래된 말로 자신과 똑같이 닮은 또 다른 자신을 뜻합니다. 도플갱어는 실제로 자신과 똑같이 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신이 만들어낸 환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찌되었건 자신의 도플갱어를 만나게 된다면 정신이 미쳐버리거나 죽게 되는 매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도플갱어 포켓몬 팬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팬텀은 어떤 포켓몬의 도플갱어인 걸까요? 1세대 150마리의 포켓몬 중에 겉모습이 팬텀과 제일 비슷한 포켓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켓몬 도감 36번에 등록된 요정 포켓몬 픽시. 통통한 몸, 짧은 팔다리, 귀에난 뿔, 둘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정말 비슷합니다. 또 픽시는 키 1.3m, 몸무게 40kg, 팬텀은 키 1.5m, 몸무게 40.5kg으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팬텀의 몸무게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화하기 전인 고우스와 고우스트일 때는 가스 포켓몬으로 분류되고 몸무게가 0.1kg밖에 안 나가지만 팬텀으로 최종 진화하고 난 뒤엔 픽시와 비슷한 40.5kg로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가스 포켓몬이 아닌 그림자 포켓몬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팬텀과 픽시의 관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팬텀은 픽시의 그림자 도플갱어이며 자신의 도플갱어인 픽시를 없애버리기 위해 찾아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증거로 픽시가 달마지산 동굴 속에서 출현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림자 도플갱어인 팬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빛이 없는 컴컴한 동굴 속이기 때문에 요정 포켓몬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포켓몬 도감에서는 픽시를 1km 떨어진 곳에서도 떨어진 바늘 소리를 듣는다, 조용한 산속에 숨어 산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픽시가 항상 팬텀을 경계하기 때문에 놀라운 청각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과연 팬텀은 정말 또 다른 자신인 픽시를 해치우기 위해 계속 쫓고 있는 중인 걸까요? 밝게 비추는 보름달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팬텀의 공격이 무서워 컴컴한 동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픽시가 갑자기 너무 불쌍해지네요. 버터풀의 뒤바뀐 운명. 다음 이야기는 포켓몬 도감 12번에 등록된 버터풀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버터풀은 1세대부터 등장하는 나비 포켓몬으로 캐터피에서 단대기로 진화한 뒤 마지막 버터풀로 최종 진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종 진화형인 버터풀의 외모에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버터풀의 외모가 진화하기 전 포켓몬들의 외모와 전혀 비슷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진화된 포켓몬들은 이전 상태의 특징이나 모습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유독 버터풀은 진화전 형태의 포켓몬들과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 점을 이상하게 여긴 몇몇 사람들은 버터풀의 데이터가 다른 포켓몬과 뒤바뀐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버터풀과 비슷하게 생긴 포켓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포켓몬 도감 48번에 등록된 콤팡. 보라색 피부와 더듬이, 동그란 눈과 입모양 등 아주 많은 부분이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또한 놀라운 점은 콤팡의 최종 진화형인 도나리 역시 콤팡과 전혀 비슷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버터풀의 진화 전 포켓몬들인 캐터피 단대기와 비슷한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버터풀은 보관과 색안경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닮은 꼴인 콤팡 역시 똑같이 보관과 색안경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두 포켓몬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포켓몬스터 출시 당시 기술적 오류로 포켓몬들의 데이터가 꼬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같은 특성으로 분류되었던 버터풀과 도나리의 데이터를 실수로 바꾸게 되었고 그 결과 이런 어색한 조합들이 생겨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포켓몬도 감상에서 버터풀과 도나리의 위치를 서로 바꿔보면 뭔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진화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과연 버터풀과 도나리의 운명이 바뀐 게 사실인 걸까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는 설정이 원래부터 제작사가 의도한 것이 맞는 걸까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작사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자용의 본체는 따로 있다. 포켓몬도감 202번에 등록된 마자용. 참을성이 강해 참기 포켓몬으로 분류되는 마자용과 관련된 괴담이 있었으니 바로 마자용의 파란색 몸은 가짜이고 진짜 주인은 검은색 꼬리라는 괴담입니다. 한마디로 마자용의 푸른 몸체는 꼬리에 조종당하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마자용의 눈을 보면 눈동자 없이 항상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꼬리에 달린 눈은 눈동자가 있으며 뭔가를 들킨 것 같은 놀란 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진화 전 개체인 마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포켓몬 도감에서는 마자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참는 포켓몬이지만 꼬리를 공격당하는 것만은 참지 못한다. 새까만 꼬리를 숨기기 위해 어둠 속에서 은밀히 지내고 있다. 까만 꼬리를 필사적으로 숨기는 것은 꼬리에 비밀이 있다는 증거라고 의심받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들어 마자용의 실제 주인은 꼬리이며 자신이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어두운 동굴 속에서 지내는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712공은 몬스터볼에 갇힌 고스트. 포켓몬을 포획하고 휴대하는 도구이며 포켓몬 트레이너에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인 몬스터볼. 수많은 포켓몬들 중 신기하게도 몬스터볼과 닮은 포켓몬이 있습니다. 바로 100번에 등록된 찌리리공. 어떤 사람들은 찌리리공의 모습이 몬스터볼 안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특정 포켓몬을 표현한 것이며 그 포켓몬은 바로 고스트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두 포켓몬의 눈 모양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찌리리공과 고스트를 비교해보면 정말로 눈 모양이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초창기 게임에서 찌리리공과 고스트의 울음소리가 똑같다는 점 역시 찌리리공 속에 고스트가 갇혀있다는 설정이 맞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포켓몬도감에서는 찌리리공을 굴러서 이동하기 때문에 지면이 울퉁불퉁하면 충격으로 폭발해버린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충격에 의해 찌리리공이 터져버리는 것은 가스 포켓몬인 고스트가 충격에 의해 폭발해버린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탕구리가 쓴 머리뼈의 진실. 배에 달린 주머니에 새끼를 넣고 다니는 캥거루를 모티브로 만든 캥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머리뼈를 쓰고 있는 포켓몬 탕구리. 이 두 마리의 포켓몬이 서로 엄마와 자식 관계라는 괴담이 있습니다. 괴담에 따르면 탕구리는 어린 시절 엄마가 죽었고 죽은 엄마를 너무나 그리워해 엄마의 유골을 항상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하는 엄마가 바로 캥카라는 것이죠. 우선 주머니 속 아기 캥카의 모습을 탕구리와 비교해보면 서로 비슷한 신체 구조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캥카가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그 모습은 탕구리와 더욱더 똑같을 것이라고들 추측합니다. 그리고 탕구리가 진화한 텅구리 역시 성인 캥카의 모습과 비슷한 구석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한 포켓몬도감에서 캥카는 가족 포켓몬으로 분류되며 수컷이 없고 암컷만 존재하는데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모성애가 큰 포켓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탕구리는 고독 포켓몬으로 분류되며 죽은 어머니의 뼈를 썼다. 울음소리는 뼈 안에서 울려서 구슬픈 멜로디가 된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탕구리의 구슬픈 울음소리를 천적인 버렌지나가 듣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한 탕구리의 슬픈 사연이 들려오게 됩니다. 주머니 속에 새끼를 지키다 목숨을 잃고 마는 어미 캥카. 살아남은 아기 캥카는 어미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죽은 어미 옆에서 구슬프게 울부짖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한참의 세월이 지나 어미 캥카의 사체는 뼈만 남고 사라지게 되었고
어미에 대한 그리움과 혼자 남겨진 외로움을 느낀 아기 켄카는 어미의 머리뼈를 뒤집어쓰고 두려운 세상 밖으로 혼자 걸어나서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괴담이 사실이라면 탕구리는 너무 아픈 과거를 가진 슬픈 포켓몬이지 않나 생각되네요. 삭제된 포켓몬들이 나타났다. 포켓몬스터 1세대 게임이 출시되고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던 때로 돌아갑니다. 당시 유저들 사이에는 이상한 얘기 하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게임 중에 미싱노라는 정체불명의 포켓몬이 등장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게임 도중 미싱노를 만났고 미싱노의 정체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왜냐하면 미싱노는 게임에 등록된 정상적인 포켓몬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먼저 미싱노라는 이름은 영어로 없는 번호를 뜻하는 미싱 넘버의 줄임말이었으며 한 가지 모습이 아닌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태들로 바꾸어가며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그래픽이 깨져버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나 고스트의 모습, 때로는 푸테라와 투구푸스로 보이는 포켓몬의 화석이나 불에 타고 있는 포켓몬을 연상시키는 끔찍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미싱노가 사람들 사이에 점점 큰 화제가 되면서 미싱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싱노를 죽은 포켓몬들의 원혼이 합쳐져 만들어진 유령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또 미싱노를 만나면 게임이 초기화되거나 게임 칩이 망가져버린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싱노의 진짜 정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이야기도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1세대 포켓몬 게임 개발 당시 전체 포켓몬의 수는 총 190마리를 계획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시스템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 190마리의 포켓몬을 모두 게임에 넣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눈물을 머금고 190마리 중 40마리의 포켓몬을 삭제하고 150마리만 등장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게임 개발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제작사에서는 시스템 용량이 조금 남는다는 걸 깨닫고 마지막으로 한 마리의 포켓몬을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 포켓몬은 바로 환상의 포켓몬인 뮤. 그렇게 마지막으로 뮤가 추가된 최종 151마리의 1세대 포켓몬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삭제된 39마리 포켓몬들의 데이터는 시스템에서 완전히 삭제되지 않고 어딘가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남아있던 데이터들이 충돌을 일으켜 버그로 인해 엉뚱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그게 바로 미싱노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미싱노는 원혼도 유령도 아닌 단순한 버그일 뿐이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제작사에서는 미싱노 버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싱노 괴담이 포켓몬 게임이 인기를 끄는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었죠. 그런 이유에선지 이후 출시된 게임들에서도 미싱노는 계속해서 등장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만들어졌지만 등장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삭제되어버린 비운의 포켓몬들. 다음 세대에서는 반드시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길 기대해봅니다. 포켓몬 레지 시리즈 괴담. 이번 괴담은 포켓몬 3세대부터 등장한 3마리의 포켓몬 레지락, 레지아이스, 레지스틸에 대한 괴담입니다. 레지 시리즈라고 불리는 이 포켓몬들은 이름과 외모로 알 수 있듯이 바위, 얼음, 강철 속성을 각각 가지고 있는 포켓몬들입니다. 기괴한 외모를 가진 이 3마리의 포켓몬들에게는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레지 시리즈는 일본 핵폭발을 상징하는 포켓몬들이라는 괴담입니다. 괴담을 설명하기 전에 일본 핵폭발 사건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사건에 대해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40년대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를 무력으로 빼앗아온 일본 제국.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일본은 미국 공군기지가 있던 하와이 진주만에 기습 공격을 가해 미국을 도발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고 있던 미국이 일본의 도발로 인해 뒤늦게 참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대국들과의 오랫동안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 일본은 자원과 재정적으로 한계에 부딪혔고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점령했던 지역을 모두 빼앗기며 일본은 전쟁에서 패배할 상황에 놓이게 되죠. 결국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도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핵폭탄이 떨어지자마자 두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도시의 모든 건물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결국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전쟁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일본의 지배를 받던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를 침략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자원과 식량을 수탈하며 강대국을 꿈꾸던 일본의 욕심은 결국 더 큰 화가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온 셈입니다. 아직까지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는
전 세계에서 살상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한 마지막 사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레지 시리즈 괴담으로 돌아와 사람들이 어떤 단서들을 통해 레지 시리즈가 일본 핵폭발과 관련있다고 말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서는 레지 시리즈들이 가진 속성이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레지락, 레지 아이스, 레지 스틸은 각각 바위, 얼음, 강철 타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속성들은 핵폭발 직후의 상황들과 관련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먼저 바위는 폭발 이후 무너져버린 건물 더미를, 얼음은 폭발구름이 태양을 가려 기온이 내려가는 것을, 강철은 튼튼한 강철로 만들어진 핵폭탄 자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레지 시리즈들의 얼굴에 있는 점자를 들었습니다. 레지락, 레지 아이스, 레지 스틸의 얼굴에는 괴상한 모양의 점자들이 쓰여 있는데 레지락의 점자는 알파벳 H, 레지 아이스의 점자는 알파벳 T, 레지 스틸의 점자는 알파벳 O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세 개의 알파벳을 붙여보면 HTO가 되는데 HTO는 화학기호로 삼중수소를 뜻하며 핵무기를 만들 때나 혹은 핵폭발 이후 방출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서는 바로 레지 시리즈들이 봉인되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포켓몬스터에서 레지 시리즈는 호연지방에서 등장하는데 호연지방은 실제로 일본의 규슈지방을 모티브로 한 곳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비슷하지 않지만 호연지방의 지도를 90도 돌리면 규슈지역 지도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연지방에서 레지 시리즈가 등장하는 지역을 실제 규슈지도에 대입해보면 오이타와 미야자키 그리고 나가사키와 일치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오이타와 미야자키는 대공습으로 나가사키는 원자폭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곳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단서는 레지 시리즈가 공통적으로 배우는 기술들이었습니다. 레지 시리즈들이 가장 처음 배우는 기술은 세 마리 모두 대폭발이라는 기술인데 숨겨진 기술로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지 시리즈 모두 89레벨에서 파괴 광선을 배우게 되는데 사람들은 파괴 광선은 핵폭발을 의미하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레벨인 89는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8월 9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다섯 번째 단서는 레지 시리즈를 얻기 위해 필요한 두 마리의 포켓몬들. 호연지방에서 레지 시리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고래왕과 시라칸을 잡아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필 고래왕과 시라칸이 필요할까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두 포켓몬의 외모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두 포켓몬 모두 일본에 떨어진 폭탄과 비슷한 외형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래왕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리틀보이, 시라칸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팬맨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시라칸의 몸에는 빨간색 점이 있는데 이는 핵공격 지점을 나타내는 레이저를 의미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서들을 토대로 레지 시리즈 괴담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포켓몬 4세대에 레지 시리즈들의 왕으로 불리는 레지기가스가 등장하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레지 시리즈 괴담과 연결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레지기가스는 미군을 상징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레지기가스의 특성인 슬로스타트가 일본의 도발로 뒤늦게 2차 대전에 참가한 미군을 의미한다고 추측했으며 몸의 자람풀은 미군이 사용하는 위정용포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레지기가스가 봉인된 신호지방은 일본 홋카이도로 알려져 있는데 레지기가스가 봉인된 곳은 실제 홋카이도의 해군기지였던 곳으로 그곳에 세워진 위령비에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과연 사람들의 추측처럼 레지 시리즈 포켓몬들이 핵폭발과 전쟁을 상징하도록 제작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인 걸까요? 사실이든 가짜든 간에 이 괴담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은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요.